사위란 놈이 장인어른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내쳤다고? 삼촌은 혜진의 말을 듣자마자 장례식장 복도가 떠나가도록 소리쳤습니다. 내 이 녀석을 그냥! 삼촌의 눈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나타난 삼촌은 방금 전까지 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혜진아, 다시 말해봐라. 네 남편이라는 놈이 어디 갔다고? 아버지의 장례식 첫날 아침 혜진은 상복 소매를 몇 번이나 내려보며 빈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밤새 병원 복도에서 묻은 소독약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장례식장 바닥에서는 막 닦아낸 물기와 향 냄새가 섞여 차갑게 올라왔어요. 혜진은 영정 사진을 똑바로 보지 못한 채 조문객이 들어올 때마다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오래 입던 작업복 대신 양복 차림으로 웃고 있었죠. 공장에서는 늘 낡은 점퍼에 안전화를 신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동생 장도연은 상주 완장을 찬 팔을 자꾸 만졌습니다. 아직 29인 도연에게 빈소를 지키는 일은 너무 컸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고개를 숙이고 향을 피우는 손님 곁에 서 있다가 부의금 봉투를 받는 자리까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도연의 눈은 자연스럽게 빈소 입구 쪽으로 향했어요. 사위가 들어올 만한 시간은 벌써 몇 번이나 지나갔습니다. 사위분은 아직 안 오셨어요? 오전 11시쯤 아버지와 오래 거래했다는 중년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잠깐 숨을 고른 뒤 입가만 조금 움직였습니다. 예, 곧 올 거예요. 급한 집안일이 있어서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혜진의 손은 조문 봉투를 받다가 살짝 헛나갔고 봉투 하나가 검은 상보 위로 비스듬히 미끄러졌습니다. 혜진은 얼른 집어 올렸습니다. 남자는 더 묻지 않고 영정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 동안 혜진의 귀밑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 문지우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은 뒤에도 어머니랑 상의에 볼게라는 말만 남겼고 장례식장 주소를 보낸 문자에는 답이 늦게 왔습니다. 오늘 큰집 어른들 다 모이는 날이라 분위기가 좀 그래. 최대한 맞춰볼게. 최대한이라는 말은 하루가 저물도록 빈말로 남았습니다. 혜진은 그 문자를 몇 번이나 다시 열어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빈소 앞에 앉은 친척 어른들이 자신을 보는 것 같아 휴대폰을 상복 치마 밑으로 밀어 넣었어요. 점심 무렵 수봉정밀 직원들이 단체로 들어왔습니다. 수봉정밀, 아버지 이름을 딴 회사. 회색 점퍼를 맞춰 입은 남자들이 빈소 앞에 줄을 서자 도연은 그제야 숨을 조금 놓은 듯 했습니다. 맨 앞에 선 공장장 강명호는 영정 앞에서 오래 고개를 숙인 뒤 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은 마지막까지 직원들 월급부터 챙기셨습니다. 지난달에도 거래처 결제가 밀려서 걱정이 많으셨어요. 혜진은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강명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늘 회사야 늘 바쁘지라는 말로 넘겼습니다. 집에 들를 때도 딸 앞에서는 밥은 먹었느냐, 시댁에서는 불편한 일 없느냐, 그런 것만 물었습니다. 혜진이 대답을 찾지 못하자 강명호는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요즘 잠을 거의 못 주무셨습니다. 그래도 따님께는 말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혜진의 시선이 영정 사진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버지의 웃음이 사진 속에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시댁 단톡방 알림이었어요. 혜진은 무심코 화면을 켰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넓은 마당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고 말끔한 양복을 입은 지우는 상복 대신
밝은 넥타이를 맨 채 어른에게 술잔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진 옆에는 누군가가 문서방이 오늘 큰일 했네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혜진은 화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바로 알림을 지웠지만 지워진 것은 사진뿐이었습니다. 검은 상복 차림으로 빈소에 앉은 자신과 환하게 불 켜진 행사장에 앉은 남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였습니다. 오말숙에게 전화가 걸려온 것은 오후 3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혜진은 빈소 밖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복도 끝 자동문이 열릴 때마다 찬 바람이 상복 안쪽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예, 장례는 잘 치르고 있니? 그 말투는 안부처럼 들렸지만 목소리 끝에는 서두르는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훈 씨는 언제 와요? 조문객들이 계속 물어보세요. 잠깐 조용했습니다. 곧 오말숙의 숨소리 너머로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은 어렵겠다. 큰 집 어른들이 다 모이셨잖니. 산 사람 체면도 생각해야지. 장례는 내가 알아서 치르면 되잖아. 혜진은 벽에 붙은 장례식장 안내판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에요, 어머니. 누가 아니래니. 우리도 마음은 안 좋지. 그래도 우리 지훈이가 거기 빠지면 어른들이 뭐라고 하시겠니? 혜진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빈소로 돌아가려다 복도 중간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장례식장 직원이 지나가며 조심스럽게 비켜 섰습니다. 혜진은 다시 상복 앞자락을 정리한 뒤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지자 조문객은 조금씩 줄었습니다. 아버지의 대학 동창 한 분이 영정 앞에 절을 올리고 나서 혜진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봉이가 딸 자랑을 참 많이 했어요. 시집가서도 잘 산다고 걱정 없다며 웃었지요. 혜진은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사위도 곧 오겠지요? 그 말에 혜진의 어깨가 아주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던 도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혜진은 입을 열었지만 목 안쪽에서 말이 한 번 걸렸습니다. 예, 연락하고 있어요. 그날 밤 빈소에 남은 사람은 혜진과 도연뿐이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밤새 같이 계실 가족분이 더 있으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도연은 누나보다 먼저 대답했습니다. 저희 둘이면 됩니다. 말은 단단하게 했지만 도연의 목소리 끝은 조금 갈라져 있었습니다. 혜진은 동생의 등을 가볍게 쓸어주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얇은 상복 천과 뼈가 만져졌습니다. 도연은 어린애처럼 기대지 않으려고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둘째 날 오후 빈소문 앞에 낯선 듯 낯설지 않은 남자가 섰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외삼촌 오상철이었습니다. 예전보다 머리숱이 많이 휘어졌고 짙은 남색 양복 어깨에는 긴 이동 끝에 묻은 먼지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은 처음에 바로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아버지와 크게 다툰 뒤 연락이 끊긴 사람이라는 기억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오상철은 혜진과 도연을 지나쳐 곧장 영정 앞으로 갔습니다. 향을 든 손이 잠시 허공에서 멈췄다가 천천히 향로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절을 마친 오상철은 영정 앞에 무릎을 대고 앉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매영, 제가 늦었습니다. 그 말은 낮았지만 빈소 안쪽까지 똑똑히 들렸습니다. 오상철은 두 손을 바닥에 짚은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제가 매영 말씀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겨우 회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야 갚을 수 있게 됐는데 왜 이렇게 먼저 가셨습니까? 도연의 얼굴에서 굳은 표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혜진은 외삼촌의 등만 바라봤습니다.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라 생각했던 그 등이 이상하게 무너져 보였습니다. 잠시 뒤 오상철은 자리에서 일어나 혜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문서방 어디 있니? 혜진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빈소 안의 향 냄새가 갑자기 더 짙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자기네 큰집 행사 갔답니다. 장례식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어요. 오상철의 얼굴에서 방금까지의 슬픔이 천천히 걷혔습니다. 그는 조물록이 놓인 탁자 쪽으로 걸어가 이름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문지훈의 이름도, 시아버지 문성재의 이름도, 시어머니 오말숙의 이름도 없었습니다. 오상철은 조물록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손바닥이 표지 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사위란 놈이 장인어른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내비쳤다고? 그 목소리에 빈소박 복도까지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상철은 장수봉의 영정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일 그냥 넘기면 매영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그 말이 끝나자 도연은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진은 상복 소매 끝을 놓았습니다. 빈소 안에는 여전히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 장례식장의 공기는 조금 달라져 있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혜진은 택시 창문에 이마를 가까이 댄 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치마 위에는 장례식장에서 받은 흰 장갑이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손끝에는 향 냄새와 국화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를 모신 납골당의 차가운 벽면이 눈앞에 계속 아른거렸습니다. 도연은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혜진은 먼저 시댁에 들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훈에게 직접 들어야 할 말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댁집 현관 앞에 도착하자 안쪽에서 사람들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전에 문이 열렸고 큰집 행사에 다녀온 친척들이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습니다. 상복 차림의 혜진이 문간에 서자 대화가 잠깐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귤껍질을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혜진의 얼굴보다 검은 치마 끝을 먼저 훑어보았습니다. 오말숙은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이 연한 베이지색 니트를 단정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예, 들어오면 신발부터 정리해라. 상복 냄새가 집안에 다 들어오겠다. 혜진은 현관 매트 위에서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웅구차와 납골당을 오가며 버틴 다리가 그 말 한마디에 잠깐 힘을 잃는 듯 했어요. 지우는 식탁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혜진을 보자 입을 조금 벌렸지만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혜진아, 고생했어. 나도 가려고 했어. 정말이야. 그 말은 너무 늦게 도착한 조화 같았습니다. 혜진은 지훈의 양복 소매에 묻은 잔치 음식 냄새를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의 향 냄새와 전혀 다른 냄새였죠. 아버지 마지막 길에도 못 왔잖아요. 지훈은 목을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그건 어른들 사정이 있었잖아. 큰집 어른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내가 빠지면 말이 나왔을 거야. 오말숙은 기다렸다는 듯 말을 받았습니다. 새아가 산 사람은 살아야지.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지만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 한다. 우리 지훈이가 그 자리에서 빠졌으면 큰집 어른들이 뭐라 하셨겠니? 혜진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잔반 접시들을 바라봤습니다. 과일 접시 옆에는 아직 식지 않은 전이 남아 있었고 누군가 마시다 둔 차잔에서는 김이 옅게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 빈소에서 밤새 식은 국물로 속을 달랬던 시간이 그 냄새 속에서 멀리 밀려나는 것 같았습니다. 문성재는 안쪽 방에서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는 혜진에게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종이가 나무 상판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세아가 지금은 감정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사돈 회사가 요즘 많이 어렵다는 말은 나도 들었다. 대표가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거래처도 흔들릴 테고 은행 쪽도 움직일 거다. 혜진은 그제야 문성재를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에 오지 않은 사람의 입에서 아버지 회사 이야기가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지났어요. 그래서 더 냉정해야 한다. 우리 집안까지 그 문제에 끌려 들어가면 안 된다. 거실 끝에 앉아있던 친척 여자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빚 따라오는 혼사는 무섭지. 지훈이 앞길도 생각해야지. 그 말이 끝나자 다른 친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 하나 크게 소리치지 않았지만 낮은 수군거림은 바닥을 기어 혜진의 발목에 감기는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상복 소매 안쪽을 손끝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검은 천이 손바닥에 까칠하게 닿았습니다. 오말숙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예, 우리도 사람이니 내 사정이 안타깝다. 그렇지만 내 친정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 결혼은 처음부터 다시 생각했을 거다.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잖니. 지우는 어머니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식탁 위 서류 봉투를 혜진 쪽으로 조금 밀었습니다. 서로 좋게 정리하자는 뜻이야. 당장 도장 찍으라는 말은 아니야. 변호사한테 검토만 받아봐. 혜진은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겉면에 적힌 협의 이혼 합의서 초안이라는 글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글자는 검은색이었지만 혜진의 눈에는 차갑게 번져 보였습니다. 장례식에도 안 온 사람이 지금 저한테 이혼 서류를 내미는 거예요? 지우는 대답 대신 물컵을 집었습니다. 컵 안의 물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오말숙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세아가 말은 바로 하자. 내 아버지 일은 내 친정 일이다. 우리 지훈이 인생까지 같이 무너뜨릴 수는 없다. 망한 집 딸 하나 때문에 우리 집안까지 흙탕물에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니? 혜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 모서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위에는 행사 때 썼던 꽃무늬 냅킨이 반듯하게 접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 놓였던 흰 국화와는 너무 다른 색이었습니다. 혜진은 손을 천천히 들어 왼손 약지의 반지를 만졌습니다. 결혼식 날 아버지가 말없이 쥐어준 손, 그 손바닥에 거친 감촉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지훈 씨를 문서방이라고 부르셨어요. 올 때마다 밥 먹고 가라고 하셨어요. 회사가 바빠도 사위 왔다고 퇴근을 앞당기셨어요. 지훈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혜진아, 지금 그런 말 할 때가 아니야. 그런 분 장례식에 당신은 안 왔어요.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말숙은 팔짱을 낀 채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귀찮음이 먼저 놓여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원망만 할 거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위층 방에 있는 짐은 필요한 것만 챙겨가라. 나머지는 사람 시켜보내마. 오늘은 친척들도 있으니 더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혜진은 잠시 지훈을 보았습니다. 지훈이 한 걸음이라도 다가와 주길 기다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식탁 옆에서 물컵만 쥐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천천히 반지를 빼 식탁 위 서류 봉투 옆에 놓았습니다. 작은 금속이 나무 위에 닿으며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서류는 제가 검토해서 연락드릴게요. 오말숙은 입꼬리만 조금 올렸습니다. 그래. 서로 피곤하게 만들지 말자. 혜진은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남은 옷과 화장품, 결혼사진이 문득 떠올랐지만 지금 그 물건들을 챙기러 계단을 오르면 다리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혜진은 현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지훈이 뒤늦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진아. 혜진은 멈추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바깥 공기가 상복 안으로 차게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신발을 신으며 손잡이를 한번 짚었습니다. 손잡이는 매끈하고 차가웠어요. 대문 밖으로 나오자 해가 거의 져 있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하나둘 켜졌고 낮 동안 참고 있던 피로가 어깨 위로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혜진은 한참을 걷다가 담벼락 옆에서 멈췄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습니다. 오상철이 남긴 전화였습니다. 혜진은 바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화면을 바라본 채 길가에 서 있었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갈 때마다 차가운 바람이 상복 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제야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휴대폰은 손안에서 한 번 더 떨렸습니다. 혜진은 화면에 뜬 삼촌의 이름을 바라보다가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람이 상복 자락을 흔들었고 골목 끝 가로등 밑으로 마른 낙엽 몇 장이 낮게 굴러갔어요. 혜진아, 어디냐? 상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숨이 조금 거칠었습니다. 혜진은 시댁집 주소를 말하려다 입을 닫았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 서 있다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죠. 근처에요. 지금 나왔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기 그대로 있어라. 내가 가마. 전화가 끊긴 뒤 혜진은 담벼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상복 안쪽으로 들어온 찬 공기가 땀에 젖은 등허리를 식혔고 발 뒤꿈치는 오래 신은 구두 속에서 욱신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췄습니다. 운전석에서 상철이 내렸고 조수석에서는 한동안 왕래가 끊겨 얼굴이 낯설어진 외숙모 김선옥이 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혜진아, 얼른 타라. 여기 더 서 있으면 몸 상한다. 선옥은 왜 상복 차림으로 혼자 나왔는지, 왜 짐 하나 들고 있지 않은지, 시댁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묻지 않은 채 혜진의 손을 잡아 차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차 안에는 보온병에 담긴 따뜻한 물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었습니다. 도착한 곳은 상철 부부가 급히 마련해둔 작은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새 슬리퍼 2켤레와 흰 수건 몇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김이 오르는 북엇국과 흰밥, 김치 한 접시가 차려져 있었어요. 선옥은 혜진의 상복 소매를 가볍게 털어주며 부엌 쪽을 가리켰습니다. 씻고 와라. 밥부터 먹자. 그 말은 시댁에서 들은 말과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말숙의 말이 혜진을 밀어내는 말이었다면 선옥의 말은 쓰러지지 말라고 붙잡는 말이었습니다. 혜진은 욕실 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가 겨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등에 닿자 손가락 끝이 그제야 조금 풀렸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혜진은 숟가락을 쉽게 들지 못했습니다. 선옥은 맞은편에 앉아 국그릇을 혜진 쪽으로 조금 밀어주었습니다. 먹어. 힘들어도 먹고 기운내. 부모 마지막 길 지킨 사람이 굶고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잘못한 것 하나 없어. 혜진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북엇국 냄새가 코끝에 닿자 눈가가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국물 한 숟가락이 목으로 넘어가자 장례식장에서 종이컵에 담아 마셨던 식은 물맛이 떠올랐습니다.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밥알 몇 개를 천천히 삼켰습니다. 문이 세게 열리며 도연이 들어온 것은 그때였습니다. 도연은 누나의 빈자리를 찾아 헤맨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누나, 거기서 무슨 말 들었어? 혜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상철은 창가 쪽에 서 있던 몸을 돌렸고
선옥은 도연에게 먼저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도연아, 앉아서 말해라. 도연은 앉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두 손은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어깨가 조금씩 오르내렸습니다. 장례식 끝나고 가니까 이혼 서류부터 내밀더래요. 큰 집 행사 끝나고 친척들 다 있는 자리에서요. 상복 냄새부터 빼라고 했답니다. 망한 집 딸 때문에 자기 아들 인생 망칠 수 없다고. 말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상철의 얼굴빛은 굳어졌습니다. 그는 식탁 모서리를 짚은 손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붉어졌지만 그는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서방이 그 자리에 있었냐? 혜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녀석이 뭐라고 하더냐? 아무 말 안 했어요. 아무 말도. 이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내 이것들을 당장. 현관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상철의 앞을 선옥이 조용히 막았습니다. 여보, 지금 가서 소리 지르면 속은 시원하겠죠. 하지만 아주버님 이름으로 싸우려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상철의 숨이 거칠게 새어나왔습니다. 매형 장례식도 안 온 놈들이 장례 끝난 날 애를 내쫓았소. 내가 이걸 듣고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오? 선옥은 상철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세지 않았지만 쉽게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방식으로 진흙탕 만들지 말자는 말이에요. 아주버님을 그런 사람들하고 똑같이 만들 순 없어요. 밟을 때 밟더라도 선은 지켜가면서 밟아야죠. 상철은 그 말에 문고리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던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혜진은 식탁 앞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가방 속에서 작은 열쇠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무실 열쇠예요. 장례 끝나면 정리하려고 했어요. 상철의 시선이 열쇠에 머물렀습니다. 늦은 밤 네 사람은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수봉정밀 2층에 있는 작은 대표실은 불이 꺼진 공장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낡은 가죽 의자 냄새와 오래된 서류 냄새가 먼저 흘러나왔어요. 책상 위에는 뚜껑이 닫힌 만년필과 반쯤 남은 소화제 병, 둥근 안경집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책상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잠깐 자리를 비운 것처럼 모든 물건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창가에 놓인 작업복 점퍼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의자 등받이에 걸어두었습니다. 서랍을 열던 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맨 아래 서랍 안쪽에 검은색 표지의 낡은 수첩 몇 권과 두꺼운 거래, 노트가 묶여 있었습니다. 첫 장에는 아버지의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천하밀, 내가 너무 늦게 막았다. 상철은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숨을 멈춘 듯 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받아들지 못하고 한참 동안 글씨만 내려다봤습니다. 선옥이 대신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아버지는 2년 전 상철과의 갈등, 잘못된 투자자들, 거래처 문제, 그리고 시댁회사와의 단가, 압박까지 날짜별로 적어두었습니다. 혜진은 다른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수봉정밀이 시댁회사에 납품한 부품 목록, 지급이 미뤄진 금액, 여러 번 깎인 단가가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 가까이에는 빨간 펜으로 줄이 그어진 문장이 있었습니다. 문서방 쪽 요구가 지나치다. 혜진이 때문에 참는다. 그 문장을 본 혜진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이를 악물고 숨을 삼켰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거래 노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강재문 변호사한테 연락하겠소. 선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만년필을 바라봤습니다.
손때가 묻은 검은 만년필은 책상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거래 노트를 닫아 품에 안았습니다. 매형이 참고 넘긴 것까지 내가 참고 넘기면 그건 조카들한테도 죄요. 다음 날 오전 상철은 수봉정밀 사무실 긴 탁자 위에 명함과 서류철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흰 명함에는 상철테크 대표 오상철이라는 글자가 선명했고 그 옆에는 강 변호사가 밤새 정리한 미지급 대금 내역과 기술자료 요청 메일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거래 노트에서 성재회사 이름이 적힌 날짜마다 표시지를 붙였고 도연은 복사기에서 나온 계약서 사본을 한 장씩 맞췄습니다. 오늘은 집안 싸움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강 변호사는 서류철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쪽은 곧장 감정 문제라고 몰고 갈 겁니다. 대표님은 회사 대표 자격으로 가셔야 합니다. 미지급 대금, 검수 보류, 기술자료 사용 내역 요청, 이 세 가지가 먼저입니다. 상철은 명함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선옥은 뜨거운 보리차를 따라 놓고 상철의 넥타이 매듭을 잠깐 바로잡았습니다. 아주버님 이름으로 가는 자리예요. 소리는 낮게 해도 물러서지는 마세요. 상철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씨 일가와 수봉정밀의 거래는 혜진과 지훈의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3년 반 전쯤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돈이 될 사이끼리 작은 물량부터 맞춰보자는 말로 시작됐고 결혼 뒤에는 정식 납품 계약으로 커졌습니다. 그 무렵 상철은 아직 수봉정밀에서 장수봉의 오른팔처럼 움직이던 사람이었으니 성재도 거래 자리에서 그의 얼굴을 몇 차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2년 전 상철이 매형과 갈라진 뒤부터는 서로 이름조차 꺼낼 일이 없었어요. 성재 회사에 도착하자 로비는 신규 사업 발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직원들은 안내판을 옮기고 있었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냉장물류 시스템 리허설 회의라고 적힌 작은 표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상철이 안내 데스크에 명함을 내밀자 젊은 직원은 예약 여부부터 물었습니다. 대표님 일정이 없는 방문은 바로 연결이 어렵습니다. 강 변호사가 자신의 명함을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수봉정밀 거래 관련 공식 자료 확인 요청입니다. 문 대표님께 바로 전달해 주십시오. 직원은 명함 2장을 번갈아 보다가 급히 위층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뒤 두 사람은 회의실 앞 복도로 안내되었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회의실 안에서는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수봉정밀 쪽은 대표가 갑자기 빠지면서 내부 정리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부품 공급선을 재편하면 일정은 맞출 수 있습니다. 상철의 걸음이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강 변호사도 시선을 올렸습니다. 회의실 대형 화면에는 부품 구조표와 단가표가 떠 있었고 화면 아래쪽에는 수봉정밀이 납품하던 핵심 제어 밸브 이름이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성재가 먼저 상철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더니 곧 억지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오 대표님이 여기까지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내부 회의 중이라 긴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상철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가 명함을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긴 이야기하러 온 것 아닙니다. 방금 화면에 떠 있던 자료 출처부터 확인하러 왔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지우는 태블릿 화면을 끄려 했지만 강 변호사가 먼저 노트북 가방에서 수봉정밀 내부 사양표 사본을 꺼냈습니다. 문 대표님, 이 표와 방금 화면의 부품 구조표가 상당히 유사합니다. 작성 경위와 원자료 출처를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성재의 미소가 조금 굳었습니다. 업계에서 쓰는 방식은 다 비슷합니다. 작은 부품 업체 자료 하나로 이렇게 회의를 방해하시는 건
곤란합니다. 상철은 대형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화면에는 매영이 평생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확인하던 부품 이름들이 낯선 회사 로고 아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부품 업체라 하셨습니까? 그 작은 부품 하나 빠지면 다음 주 시연 장비가 제대로 돌아가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할 겁니다. 성재 회사의 생산 담당 임원이 화면을 다시 보며 얼굴을 굳혔습니다. 대표님, 제어 밸브 물량이 빠지면 리허설 일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한순간에 무거워졌습니다. 말숙은 회의실 뒤쪽에서 팔짱을 낀 채 앉아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회사 일보다 집안 체면을 따지러 온 사람처럼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진이 외삼촌까지 와서 회사 회의를 어지럽히는 건 선을 넘는 거 아닌가요? 장례식장에서 감정이 격해진 건 알겠지만요. 상철은 말숙 쪽으로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선을 먼저 넘은 쪽은 아버지 상 치르고 온 며느리를 장례 끝난 날 내보낸 이 집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조카 일이 아니라 수봉 정밀 회사 자료와 돈 문제로 왔습니다. 말숙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의자 등받이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상철은 가방에서 장수봉의 거래 노트 사본과 미지급 대금 내역을 차례로 꺼냈습니다. 지난 6달 동안 검수 보류라는 이름으로 지급을 미룬 금액입니다. 단가를 다시 깎자고 한 날짜, 문지훈 전무가 직접 와서 자료 이야기를 꺼낸 날짜, 사장님은 전부 적어두셨습니다. 지우는 얼굴을 굳힌 채 입을 열었습니다. 처외삼촌, 저는 가족끼리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장인어른께서 오해하신 겁니다. 상철은 지훈 앞에 문자 출력물 한 장을 놓았습니다. 장례식 기간 지훈이 보낸 짧은 문자와 장례가 끝난 날 혜진 앞에 놓인 이혼 합의서 초안 사본이었습니다. 문지훈 전무님, 가족이라는 말을 쓰려면 최소한 장인 빈소에는 왔어야지요. 장인 회사 자료는 가족이라서 궁금했고 장인 장례식은 큰 집 행사 때문에 못 왔다면 그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지훈의 시선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회의실 유리벽 밖으로 직원 몇 명이 조심스럽게 지나가다 걸음을 늦췄습니다. 강 변호사는 내용 증명 초안을 성재 앞으로 밀었습니다. 미지급 대금 지급 요청, 기존 거래 중단 통보, 기술자료 사용 내역 제출 요구입니다. 기한 안에 회신하지 않으시면 민형사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성재는 서류를 읽으며 손가락으로 종이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상철을 혜진의 외삼촌이 아니라 사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상대 회사 대표로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오 대표님, 납품 보류까지 하시면 귀사에도 손해가 갈 겁니다. 수봉 정밀이 손해를 감수하며 3년을 버텼습니다. 이제 손해가 어느 쪽으로 돌아가는지도 한번 보셔야지요. 상철은 서류철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매영 장례식에 안 온 일은 사람 마음으로 갚으셔야 하고 매영 회사 건드린 일은 돈과 책임으로 갚으셔야 할 겁니다. 그가 회의실을 나간 뒤에도 아무도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리모컨을 찾아 화면을 끄려 했지만 손끝이 버튼 위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대형 화면 한쪽에 떠 있는 부품 구조표가 수봉정밀 내부 사양표와 지나치게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꺼라. 성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우는 그제야 화면을 껐습니다. 회의실 안이 어두워지자 유리창에 사람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말숙은 팔짱을 풀지 않았지만 손가락 끝은 소매 위에서 가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탁자 위 사본 첫 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미지급 대금, 검수 보류, 기술자료 사용 내역 요청이라는 글자가 줄지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넘기다 말고 지훈을 보았습니다. 지훈아, 장인 회사 자료를 어디까지 봤어? 지훈의 얼굴에 대답할 말을 고르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 말고 어디까지 봤냐고 물었다. 성재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는 그 말에 더 차가워졌습니다. 말숙도 더는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성재는 서류를 덮지 않은 채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작고 만만한 부품업체라 여겼던 수봉정밀의 이름이 탁자 위에서 이상하게 무겁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 그냥 우리가 장례식 안 갔다고 화난 게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 밖 복도까지 조용해졌습니다. 혜진은 삼촌의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참 동안 만년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검은 몸통에 손때가 묻은 그 만년필은 아버지가 거래처 도장을 받을 때마다 가슴 주머니에서 꺼내 쓰던 물건이었어요. 책상 위 스탠드를 켜자 노란 불빛이 서류 더미 위로 내려앉았고 오래된 종이 냄새가 천천히 퍼졌습니다. 도연은 창가 쪽 의자에 앉아 거래 노트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퇴근한 직원들이 남긴 발자국만 흐릿하게 보였고 멀리 기계실 쪽에서 냉각팬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지킨 회사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혜진은 오히려 그 침묵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누나, 이거 봐. 도연이 펼쳐 보인 쪽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낯익은 이름 하나가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어요. 상철이었습니다. 혜진은 노트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상철이 투자자 쪽 사람들, 믿기 어렵다. 급하게 나가려 한다. 말려야 한다. 첫 줄부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가족들은 삼촌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회사를 나간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와 삼촌이 서로 의지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2년 전부터 두 사람은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혜진은 그때 아버지에게 이유를 물었고 아버지는 어른들 일이다라는 말로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자세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상철이가 급하다.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며 무리한다. 나쁜 사람들 말에 마음이 기울었다. 정의가 살아있었다면 처남 한 번만 더 잡아보라고 했을 것이다. 혜진은 죽은 어머니의 이름 앞에서 숨을 작게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일기장 속에서는 계속 어머니에게 말을 걸고 있었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지만 글자 사이사이에는 누르다 멈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상철과 선옥이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회사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고 선옥은 보온병과 작은 반찬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직 저녁 안 먹었지? 이거 얼른 먹어. 어머, 식었네. 선옥은 탁자 한쪽에 김밥과 따뜻한 차를 놓았습니다. 혜진이 고맙다는 말을 하려 하자 선옥은 손으로 가볍게 막았습니다. 그런 얘기 안 해도 돼. 나중에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 한꺼번에 해. 상철의 시선은 일기장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가까이 오지 못하다가 천천히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게 뭐냐? 혜진은 일기장을 내밀었습니다. 상철은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다시 거두었고 결국 선옥이 먼저 일기장을 받아 펼쳐주었습니다. 상철은 글자를 따라 읽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상철이 회사가 부도나면 나도 당신 볼 면목이 없겠지. 내가 화를 낸 건 맞다. 그래도 끊어낼 수는 없다. 상철의 어깨가 아주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도 못한 채 책상 모서리만 짚었습니다. 나는 매형이 나를 완전히 버리신 줄 알았는데.
선옥은 남편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아주버님은 당신을 버린 적 없었어요. 상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혜진은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랍 안쪽에 같이 묶여있던 자료였습니다. 오래된 명함 몇 장, 설비업체 담당자 연락처, 납품처 소개 메모, 그리고 상철테크 초창기 장비 견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견적서 아래쪽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어요. 가격 너무 높음. 내가 아는 업체에 다시 문의할 것. 상철은 그 메모를 보자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말 대신 손등으로 코 밑을 한번 문질렀습니다. 혜진은 그 작은 동작에서 삼촌이 더는 숨길 곳이 없다는 걸 보았습니다. 삼촌 회사, 아버지가 뒤에서 도와주신 거예요? 아, 매형. 상철은 낮은 탄식을 길게 토해내고 한참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몰랐어. 나중에 설비업체 사장이 술자리에서 흘리듯 말하더군. 장 사장님 아니었으면 우리도 그 조건 못 맞췄다고. 그때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매형 앞에서 무릎이라도 꿇었어야 했는데. 도연은 거래 노트를 천천히 덮었습니다. 종이 닫히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상철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원망과 궁금함이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부끄러웠어. 매형이 말릴 때 큰 소리치고 나갔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됐고 이제 겨우 회사가 자리를 잡기 시작해서 조금만 더 키운 다음 제대로 갚으러 가려 했는데 그 조금만이 이렇게 길어질 줄 누가 알았겠냐. 선옥은 상철의 팔 옆에 손을 올렸습니다. 상철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글씨가 조금 더 급하게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날짜는 아버지가 쓰러지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문성재 회사에서 다시 단가 인하 요구. 검수 보류 핑계로 지급 미룸. 문서방이 중간에서 웃으며 말하니 더 마음이 불편하다. 혜진이 얼굴이 떠오른다. 혜진은 문장을 읽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지훈이 친정에 올 때마다 아버지는 늘 밥상을 차렸습니다. 지훈은 아버님 회사가 대단합니다라며 웃었고 아버지는 민망한 듯 손사래를 치면서도 좋은 고기를 사오라고 혜진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 웃음 뒤에서 이런 요구가 오갔다는 사실이 서류 위에서 차갑게 드러났습니다. 도연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우리한테 말 안 하셨을까요? 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일기장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여보, 혜진이가 시댁에서 웃고는 있는 듯하오. 다만 그 웃음이 마음에 걸리는구려. 사돈 쪽과 크게 부딪히면 혜진이가 더 힘들어질 터. 계산은 확실하게 해야 하지만 우리 큰딸이 시댁 눈치 보게 할 수는 없으니 아비인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버텨야 하겠지. 혜진은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참고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의 결혼이 깨질까봐 자기 쪽에서 먼저 소리를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혜진은 아버지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모습보다 책상 앞에 혼자 앉아 이 문장을 적었을 모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가슴께를 문지르며 한 줄씩 적었을 아버지의 등이 눈앞에 놓였습니다. 선옥은 조용히 휴지를 뽑아 혜진 옆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상철은 일기장을 덮지 못한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형의 빈 의자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매형은 나도 지키고 혜진이도 지키고 회사도 지키려 했어. 혼자 다 짊어지고 계셨던 거야. 강 변호사에게 보낼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한 것은 혜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례식장에서 구겨진 손수건을 책상 한쪽에 밀어두고
아버지의 거래 노트와 일기장을 날짜별로 나누었습니다. 도연은 세금 계산서와 납품 서류를 찾기 위해 캐비닛을 열었고 상철은 문성재 회사 이름이 적힌 자료를 따로 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공장 바깥 가로등 불빛이 사무실 유리창에 길게 비쳤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만년필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쥐자 금속 부분이 차갑게 닿았습니다. 아빠가 혼자 참은 것까지 제가 그냥 넘기면 안 되겠죠. 상철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진은 일기장 위에 손을 얹은 채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 등골 빨아놓고 돌아가시니까 저를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그 말에 도연은 누나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선옥은 조용히 차를 다시 따랐습니다. 상철은 아무 말 없이 매형의 빈 의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오래된 종이 냄새와 따뜻한 차 냄새가 함께 머물렀고 책상 위 서류들은 처음으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공장 사무실에는 오래된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일기장 옆에 노란색 포스트잇을 붙이고 도연은 납품서와 세금 계산서를 날짜별로 나누었습니다. 상철은 서류철마다 붉은 펜으로 표시를 남겼고 선옥은 식지 않도록 보온병 뚜껑을 열었다 닫으며 네 사람의 빈 컵을 살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안이라기보다 오래 밀린 빚을 하나씩 꺼내 놓는 작은 전쟁터 같았어요. 강 변호사는 점심 무렵 다시 사무실로 왔습니다. 그는 전날 문성재 회사에 보낸 자료 확인 요청서 사본을 탁자에 올려놓고 수봉정밀 쪽 서류를 더 보자고 했습니다. 단순 미수금만으로 끝낼 문제는 아닙니다. 기술 자료가 어디까지 넘어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술 자료요? 강 변호사는 수봉정밀의 납품 품목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냉장물류 설비에 들어가는 소형 밸브, 온도 조절 부품, 특수 연결 장치 이름이 줄지어 적혀 있었습니다. 혜진에게는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매일 붙들고 살던 물건들이었습니다. 종이에 묻은 기름 자국 하나도 괜히 허투루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장례식장에서 혜진에게 아버지의 마지막 회사 사정을 전했던 공장장 강명호가 들어왔습니다. 명호는 공장 점퍼 안주머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만진 물건처럼 검은 플라스틱 표면이 반질거렸습니다. 대표님 컴퓨터 백업본입니다. 혹시 몰라 제가 따로 보관했습니다. 상철은 USB를 바라보다가 명호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명호는 앉기 전에 작업모를 벗어 두 손으로 쥐었습니다. 대표님 돌아가시기 전날도 이 문제로 한참 통화하셨습니다. 문성테크 쪽에서 검수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단가를 다시 맞추자고 했어요. 대표님은 따님 생각해서 말을 크게 못하셨습니다. 혜진은 명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문성테크, 전 시댁의 회사. 명호의 눈가에는 밤샘 작업 뒤에 남는 붉은 기운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늘 공장 한쪽에서 기계 소리에 묻혀 일하던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말 한마디마다 장수봉의 마지막 날들이 따라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USB 안에는 메일 자료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가 노트북 화면을 돌리자 지훈 쪽 담당자가 보낸 제목들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검수 보류 관련 제어비 요청, 단가 재조정 필요, 도면 세부 사양 확인 요청. 말은 모두 점잖았지만 첨부 파일과 회신 날짜를 보던 상철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순 확인이 아니오. 설계 개념을 달라는 말입니다. 명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도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문 전무가 직접 와서 가족 사이에 너무 야박하게 굴 필요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혜진의 손이 노트북 옆에서 멈췄습니다. 그 말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우는 친정회사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님 회사는 어떤 거래처가 제일 크냐, 냉장물류 쪽은 앞으로 돈이 되지 않느냐, 도면 같은 건 외부에 못 보여주냐라고 웃으며 물었죠. 혜진은 그때 남편이 장인일에 관심을 가져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물어본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혜진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실 안에 모두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선옥은 혜진 앞에 따뜻한 차를 밀어주었습니다. 컵이 책상 위에서 아주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도연은 화면을 넘기다 멈췄습니다. 누나, 이 파일명 봐. 노트북 화면에는 수봉정밀 내부에서 쓰던 부품 사양표와 거의 같은 이름의 파일이 떠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성재회사의 신규 사업팀으로 되어 있었고, 날짜는 아버지가 쓰러지기 석 달 전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그 파일을 열어 표와 도면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화면을 확대했다 줄였습니다. 표현은 조금 바꾸었지만 구조가 같습니다. 이 정도면 자료 출처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상철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사무실에 길게 남았습니다. 매형 회사 기술로 새 사업을 준비하면서 돈은 미루고 단가는 깎고 딸은 장래 끝난 날 버렸다는 말이군. 명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님이 마지막에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돈 쪽과 크게 싸우면 따님이 곤란해진다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더 버텨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의자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회색 작업 점퍼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매 끝이 달아 있었고 주머니에는 접힌 장갑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점퍼를 보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셨습니다. 기계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가 섞인 낡은 천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제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에서 조금 서운한 말 들어도 제가 넘기면 집안이 조용할 줄 알았어요. 혜진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버지도 저 때문에 참고 계셨네요. 선옥은 혜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바닥은 따뜻했고 말은 짧았습니다. 이제 참지 마. 돌려주면 돼. 강 변호사는 USB 자료를 복사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지급 대금, 기술 자료 사용, 단가, 강요, 거래처 이전 시도까지 따로 나누어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신규 사업 제안서와 수봉 정밀 자료가 연결되면 부정 경쟁 문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바로 소송 넣으면 되잖아요. 저 사람들 더 볼 것도 없어요. 상철은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조카의 얼굴에는 밤새 눌러둔 것이 한꺼번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상철은 거칠게 꾸짖지 않고 도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급하게 치면 저쪽은 가족 싸움으로 몰고 갈 거다. 장인 장례식에 안 왔다고 감정 상해서 이러는 걸로 말이야. 우리는 돈과 자료, 계약으로 말해야 한다. 강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 문성테크가 다음 주에 협력업체 설명회를 엽니다. 신규 냉장물류 사업 발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주요 납품처와 투자 관계자들도 옵니다. 상철의 눈빛이 차분해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터뜨립시다. 혜진은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설명회라는 말만 들어도 낯선 공간이었지만 아버지가 남긴 자료를 들고 그 자리에 서야 한다는 생각은 이상하게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상철은 잠시 혜진을 보았습니다. 힘들 수 있다. 장례식장에서도 혼자 서 있었어요. 이제는 아버지 자료 옆에 서는 게 더 낫습니다. 선옥은 혜진의 말을 듣고 조용히 물병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 작고 단단한 소리가 대답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혜진은 아버지의 일기장과 거래 노트를 한데 모아 새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지훈이 친정회사 이야기를 물었던 날들, 말숙이 새아가 친정아버지 회사가 냉장 쪽이라며 우리 집에도 도움될 일이 있겠네라고 웃으며 말하던 날도 메모했습니다. 그 말들이 당시에는 가족끼리 나누는 가벼운 대화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하나하나 다른 무게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사무실 창밖으로 공장 마당의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만년필을 파일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도연은 USB 사본을 봉투에 넣었고 강 변호사는 설명회 당일 제시할 자료 목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옥은 사무실 불을 하나만 남겨두었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에서 아버지의 글씨와 숫자들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혜진은 그 글씨를 손끝으로 따라가듯 바라봤습니다. 아빠, 이번에는 제가 숨지 않을게요. 말은 아주 작았지만 사무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들었습니다. 기계실의 낮은 진동이 멀리서 이어졌고 오래된 공장은 그날 밤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문성테크의 신규 냉장물류 사업 설명회가 열린 날 호텔 연회장 앞에는 축하 화환과 안내판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형 화면에는 문성테크 냉장물류 통합 시스템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둥근 테이블마다 투자자 관계자와 협력업체 대표들이 앉아 자료집을 넘기고 있었어요. 커피 향과 새 카펫 냄새가 섞인 공간은 겉으로만 보면 이미 큰 계약이 성사된 자리처럼 번듯했습니다. 성재는 단상 옆에서 투자자들과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말쑥한 양복에 은색 넥타이를 맨 그는 사람들 앞에서 여유 있는 웃음을 유지하려 애썼고 지우는 태블릿을 든 채 발표 순서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뒤쪽 귀빈석에 앉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지훈이가 이번 사업에 공을 많이 들였다며 낮은 목소리로 자랑을 섞었습니다. 곧 조명이 조금 어두워지고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성재는 마이크 앞에 서서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문성테크는 이제 특정 소형 협력사에 의존하지 않고 냉장물류 설비의 핵심 부품과 제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혜진은 객석 뒤쪽에서 손가락을 조용히 접었습니다. 상철은 강 변호사, 수봉정밀 공장장 명우와 함께 서 있었고 도연은 서류 봉투를 품에 안은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선옥은 혜진 곁에서 아무 말 없이 팔꿈치만 살짝 받쳐주었습니다. 지우는 대형 화면 앞으로 나와 자료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부품 구조표와 온도 유지 그래프, 운송 구간별 제어값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했습니다. 선은 매끈했고 숫자는 정리되어 있었죠. 하지만 명호의 눈은 한쪽 표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작은 소리로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저건 우리 사양표 순서를 그대로 흉내낸 겁니다. 그런데 대표님이 직접 잡아놓은 현장값이 빠졌습니다. 상철의 시선이 화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시연 장비가 켜졌습니다. 직원 한 명이 투명한 냉장 박스 모형과 작은 제어 패널을 단상 위로 밀어 올렸고 지우는 실제 장거리 운송 환경을 축소한 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처음 몇 분 동안은 화면의 온도 그래프가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객석 앞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래프가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가자 수치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어 패널의 작은 경고등이 노란색으로 깜빡였고 실무 직원은 급히 태블릿을 눌렀습니다. 지우는 말을 멈추지 않으려 했지만 화면 오른쪽의 온도선은 위아래로 흔들리며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투자사 기술 담당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온도 급변 구간에서 압력 손실을 어떻게 잡습니까? 지금 그래프가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우는 태블릿 화면을 넘겼습니다. 손가락이 두세 번 헛돌았습니다. 초기 리허설 장비라 작은 오차가 있습니다. 실제 설비에서는 보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투자자가 바로 물었습니다. 그 보정값은 자체 산출입니까? 아니면 기존 협력사 자료를 참고한 겁니까? 연 회장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성재는 마이크를 잡으려 했고 지우는 기술팀장 쪽을 바라봤습니다. 기술팀장은 목을 한번 삼킨 뒤 애매하게 답했습니다. 기존 현장 자료를 참고해 내부적으로 조정한 수치입니다. 명호는 그 말을 듣자 더는 참지 못한 사람처럼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상철이 고개를 끄덕이자 강 변호사는 호텔 직원에게 준비한 USB를 건넸습니다. 문 대표님, 방금 설명하신 기존 현장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대형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왼쪽에는 문성테크 발표 자료가, 오른쪽에는 수봉정밀 내부 사양표가 나란히 떠올랐습니다. 표의 순서와 부품명, 구간 표시가 거의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른쪽 자료에는 장수봉이 직접 남긴 현장 주석과 보정값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왼쪽 문성테크 자료에는 겉 숫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명호가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양복 차림의 사람들 사이에서 공장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가장 단단했습니다. 이 표는 수봉정밀 자료를 흉내낸 겁니다. 하지만 장비가 실제로 버티는 값은 대표님이 현장에서 잡아놓은 주석에 있습니다. 냉장 라인은 도면만 보고 맞추는 물건이 아닙니다. 습도, 압력, 밸브 반응 시간까지 몸으로 맞춰야 합니다. 객석 곳곳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투자사 대표 한 명이 자료집을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성테크가 자체 기술이라고 설명한 부분의 핵심은 수봉정밀에 있었다는 뜻입니까? 성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과한 해석입니다. 저희도 자체 개발을 진행했고 일부 자료는 업계 공통 방식입니다. 상철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문 대표님, 남의 집 설계도 보고 집 모양은 흉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둥 세우는 법까지 훔쳐 배울 수는 없습니다. 말숙이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자 선옥이 먼저 혜진 앞에 섰습니다. 선옥은 말숙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상복 입은 조카를 내쫓을 때는 그렇게 당당하시더니 아주버님 회사 기술 이야기 앞에서는 왜 자꾸 집안일처럼 덮으려 하십니까? 말숙은 입술만 움직이다가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지우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지만 더 넘길 자료가 없어 보였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아직도 흔들린 상태로 멈춰 있었습니다. 강 변호사는 차분하게 덧붙였습니다. 미지급 대금, 검수 보류, 기술자료 사용 경위는 이미 문성테크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오늘 시연 자료에서도 수봉정밀 자료를 참고한 정황이 확인됩니다. 투자와 계약을 진행하실 분들은 이 분쟁을 알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투자사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기술 실사를 원점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원천 부품 공급사와 분쟁 중인 사업에는 바로 투자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협력업체 대표도 자료집을 접었습니다. 납품 계약 검토도 보류하겠습니다. 핵심 부품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 의자가 밀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문성테크의 새 성장 동력이라 불리던 사업은 사람들 앞에서 속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화면과 말끔한 그래프 뒤에 정작 장비를 살리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본 것입니다. 성재는 마이크를 쥔 채 서 있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꺼져가는 시연 장비 옆에서 화면만 바라봤고 말숙은 가방 손잡이를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주변 눈치를 살폈습니다. 상철은 혜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혜진은 가방 안에 넣어 온 아버지의 만년필을 손끝으로 만지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낮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내 아버지가 지킨 건 작은 부품이 아니었다. 이 사람들 사업의 심장이었다. 혜진은 화면에 남은 수봉정밀의 이름을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고개 숙인 채 사위의 빈자리를 숨기던 딸은 이제 그 이름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연회장 밖으로 나가는 투자자들의 발소리가 길게 이어졌고 문성테크의 대형 화면에는 아직도 수봉정밀의 사양표가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문성테크 사무실에는 아침부터 팩스와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투자사 두 곳은 기술 실사를 원점에서 다시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부품 납품을 검토하던 협력업체들은 계약 보류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신규 냉장물류 사업 발표 자료를 들고 바쁘게 움직이던 직원들은 복도에서 서로 눈치를 살피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표실 탁자 위에는 호텔 설명회장에서 쓰였던 자료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문성테크의 부품 구조표와 수봉정밀의 내부 사양표가 나란히 인쇄된 장면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얼룩처럼 성재의 눈앞에 남아 있었어요. 성재는 그 자료를 덮지도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고 말숙은 소파 끝에서 가방 손잡이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기술 실사팀에서 원천 부품 공급 경로와 보정값 출처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성재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낮게 깔렸습니다. 투자사 쪽 반응은 당분간 투자 검토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수봉정밀과의 분쟁이 정리되기 전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지우는 창가에 서서 휴대폰 화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전부 읽히지 않았고 화면 아래쪽에는 전송만 끝난 문장들이 줄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런 지훈을 향해 시선을 돌렸지만 이번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전날 회의실에서 필요한 질문은 끝났고 대답이 부족하다는 것도 확인한 뒤였어요. 수봉정밀 쪽과 합의해야 합니다. 지훈이 낮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서류철을 닫았습니다. 합의라는 말이 지금 쉽게 나오나. 지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숙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혜진이 마음만 풀면 되는 일 아니에요. 지훈이가 가서 잘 말하면. 성재는 말숙 쪽을 보지도 않은 채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 같으면 풀리겠어? 하글에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걔 내보내는 걸 왜 내가 막지 않았지? 그 한마디에 대표실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말숙은 더 말하지 못했고 지우는 휴대폰을 쥔 손을 내렸습니다. 장례식에 가지 않은 일은 사람의 도리 문제로 끝날 수 있었지만 수봉정밀의 기술을 우습게 보고 사업을 벌인 일은 문성테크의 목을 조이는 문제가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우는 수봉정밀로 찾아왔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납품 트럭 한 대가 서 있었고 강명호 공장장은 작업자들과 함께 장비 점검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아버지의 낡은 책상 앞에서 거래처 명단을 정리하다가 안내 전화를 받고 1층 상담실로 내려갔습니다. 지우는 문가에 서서 한참 혜진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연스럽게 다가왔을 사람이었지만 상담실 가운데 놓인 작은 탁자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선처럼 놓였습니다. 혜진아, 잠깐만 이야기하자. 혜진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검은 정장 소매 아래로 아버지의 만년필이 든 파우치가 살짝 보였습니다. 법적인 이야기는 강 변호사님께 하세요. 지우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하러 온 것 아니야. 우리 사이도 그렇고 회사 일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갈 일은 아니잖아. 수봉정밀 쪽에서 합의만 해주면 문성테크도 다시 정리할 수 있어. 삼촌께 당신이 한마디만 해줘. 혜진은 지훈의 얼굴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비어있던 사위 자리, 시댁 식탁 위에 놓였던 이혼 서류, 호텔 설명회장에서 흔들리던 냉장 그래프가 차례로 떠올랐습니다. 한마디만 해줘? 망한 집구석 딸이 앞길 막으면 안 된다며? 그래서 내쫓아놓고 이제 와서 그걸 뚫린 입이라고 나불대는 거야? 지훈의 입술이 조금 벌어졌습니다. 그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만 지금은 우리 둘 다 감정이 앞서면 손해가 커져. 흥감정이 앞서? 당신 같은 사람한테 쓸 감정 없어. 아까워. 상담실 유리창 밖으로 공장 직원들이 지나갔습니다. 누군가 부품 상자를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바쁘니까 비켜요.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쏘아붙였습니다. 이혼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게요. 수봉정밀 자료 문제 대응 잘해야 할 겁니다. 지우는 따라 일어났지만 더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혜진아, 이렇게 끝내면 정말 돌이킬 수 없어. 멍청한 거야, 뻔뻔한 거야? 일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뭘 돌이켜? 혜진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선 채 손에 든 결혼 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문이 닫히자 공장 소음이 다시 또렷하게 들렸고 혜진은 그 소리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말숙도 찾아왔습니다. 말숙은 예전처럼 화려한 스카프를 둘렀지만 눈 밑의 그늘은 가리지 못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그녀는 혜진을 보자 급히 일어났습니다. 예, 나 좀 보자. 우리 그래도 3년은 가족으로 살았잖니. 혜진은 로비 한쪽에 섰습니다. 앉으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납품 문제인가요? 계약하러 오신 거예요? 말숙은 가방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가죽 위에서 작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했다. 인정한다. 하지만 문성테크까지 무너지면 우리 지훈이도 끝이다. 내가 마음 조금만 풀면 다 살 수 있어. 망한 집구석 딸년이 옆에 있으면 아드님 앞길 막힌다고 하신 분이 누구셨죠? 말숙의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혜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 딸년 내쫓았으면 이제 아드님한테 창창한 앞길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이러지 마세요. 말숙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로비 직원들이 일부러 다른 쪽을 보는 사이 혜진은 경비 직원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업무 관련 방문이 아니면 앞으로 연결하지 말아주세요. 말숙은 한 걸음 다가오려다 멈췄습니다. 혜진은 더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수봉정밀 회의실에는 상철, 선옥, 도현, 명호, 강 변호사가 모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수봉정밀 정상화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철테크가 긴급 운영 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상철의 거래처 일부가 수봉정밀과 공동 납품을 검토하며 강명호 공장장이 생산 현장을 계속 맡는 구조였습니다. 상철은 혜진 앞으로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수봉정밀은 당연히 혜진이랑 도연이 너희가 맡아야지. 다시 설 때까지 삼촌이 옆에서 받쳐줄게. 혜진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대표이사 직무대행 장혜진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글자가 너무 커 보였고 종이는 손끝에 차갑게 닿았습니다. 도연은 누나 옆에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바닥부터 배우겠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제라도 알아야겠어요. 선옥은 조용히 찻잔을 채워주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은 전화해라. 눈치 볼 집은 없어도 기다리는 사람은 있어야지. 혜진은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얼굴에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며칠 뒤 네 사람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유리문 안에 아버지 사진은 여전히 오래된 양복 차림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새 국화를 꽂고 도연은 작은 수건으로 유리문을 닦았습니다. 상철은 두 손을 모은 채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매영, 혜진이랑 도연이 제가 지킬게요. 아이들이 회사 잘 끌어갈 수 있게 옆에서 잘 받쳐주겠습니다. 선옥도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버님, 혜진이랑 도연이 걱정하지 마세요. 혜진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것을 유리문 앞에 잠시 대었다가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이 이름 지킬게요. 수봉정밀, 아무한테도 함부로 밟히게 두지 않을게요. 납골당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맑았습니다. 공장으로 돌아온 혜진은 아버지 책상 앞에 앉아 첫 결제 서류를 펼쳤습니다. 창밖에서는 지게차가 천천히 움직였고 도연은 명호 옆에서 부품 이름을 하나씩 따라 적고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와 사람들의 발소리가 공장 안을 채웠습니다. 혜진은 만년필 뚜껑을 열었습니다.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수봉정밀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족.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니까 라는 말을 하며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이라는 말이 누군가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허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라. 가족이니까 이해해라. 가족이니까 덮고 넘어가야지. 그런 말들이 반복되다 보면 정작 가장 상처받은 사람만 끝까지 입을 다물게 되죠. 제가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건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가족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가족이라는 말을 핑계로 가장 먼저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책임을 피하기 위한 핑계가 아니라 가장 아픈 순간에 곁에 서야 한다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외삼촌 오상철처럼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저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